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은 범죄 피해자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 서혜진 변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보다는 현장 밀착형 보부상 변호사로 불리길 원하신다는데요.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14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 법정 밖의 이름들을 내기도 하셨어요. 서혜진 변호사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서혜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랜만이죠. 몇 년 만이죠? 저희 네. 오랜만인데 그래도 한 3년?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 없이. 네. 그래서 오늘 또 책을 가지고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저는 그 사이 막 흰머리 많이 늘고 좀 약간 노쇠했는데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그래요? 아니, 전혀 변하신 게 없고 그래요? 예, 한국의 이 엄중한 상황에 이렇게 전혀 혼자 해맑아 보이는. 책은 언제 쓰셨나요? 법정 밖의 이름들 너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은 좀 오래 걸렸어요. 이래저래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 것 같고, 네. 올해 8월 1일에 이제 출간이 됐었는데, 네. 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걸린 거죠. 그죠? 아닌가요? 근데 하시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법조인으로서 낮에 뭐 여러 가지 소송 업무 같은 것도 하셔야 되고, 그 자녀도 두 분이 있죠. 두 분 있어요. 네. 워킹맘이시고, 네. 그러면은 뭐 책을 뭐 막 1, 2년 이렇게 안에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분들은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약간 좀 다른 주변에 책을 쓰신 분들, 아니면 유명한 작가님분들 이런 분들 지켜보면 다시 한번 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고, 또 글 쓰는 방식이 사실은 저희도 계속 글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변호사들이 네.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글을 쓰는 직업인데 네. 그 글쓰기의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도 알게 모르게 변호사 생활을 한 14년 하면서 굳어진 그 법률의 언어에 갇힌 거기서 좀 나와서 진짜 대중들에게 읽히기 쉬운 글쓰기를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초반에 그 감을 찾는데 좀 굉장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놀란 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첫 책인 줄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왜 뭐 교수님들 아니면 또 법조인들 또 기자들 이제 첫 책을 보면은 다 그 직업적 글쓰기가 뭐가 남아 있어가지고 저 뭐 기자의 첫 책 이제 후배 기자들이 내면은 이렇게 그렇게 잘 읽지 않더라고요. 또 뭐 교수님들 이제 연구하시던 분들이 내시면은 좀 교양서를 내면 잘 읽히지 않는데 법정 밖의 이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주제는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너무 술술 잘 읽히고. 진짜요? 네, 그래서 초책 아닌 줄 알았어요. 이미 책을 몇 번 내셔서 약간 교양 저술가로서 좀 이렇게 좀 필력이 좀 쌓여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책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작가님한테도 되게 많이 그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별로 상담을 못 해드렸지만. 그리고 이메일로 그 상담 되게 많이 잘 해주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그 출판 제안서 같은 거에 양식과 좀 괜찮은 예시 같은 것들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걸 좀 얻었어요. 이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작가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계속 조언해 주신 게, 처음 책을 후회하지 않도록 써라라는 조언을 되게 주변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이 책에 저의 공이 한 0.1% 정도 들어가 있는 거군요. 아니요, 훨씬 많아요. 뿌듯합니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뭐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강명 작가님 같은 분을 제가 한동안 옆에서 계속 보고 이렇게 이분은 어떤 사람이지라고 제가 느끼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경험하기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어요. 저희가 그 범죄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교양 예능 프로그램 알쓸검잡에서 배웠었고, 제가 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생각하시는 거에 굉장히 반했었는데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서혜진 변호사님 공식 오피셜 프로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작가 소개 그냥 제가 발췌해서 읽어도 되죠? 너무 작가 소개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직접 쓰신 건가요? 그리고 작가 소개는 제가 못 썼어요. 네, 키워드만 드렸는데 네. 사실 작가 소개는 정말 괜찮은 작가면 전 저렇게 길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거나 책을 되게 잘 쓰거나 많이 써서 알려진 사람이면 사실 장강명 작가 신작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첫 데뷔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뭐 하는 일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하신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작가 소개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편집자님이 아마 뭘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제가 한번 그럼 네. 다는 아니고 발췌해서 네, 발췌를 부탁드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혜진 변호사님, 더 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시고요. 예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법학 박사 과정 수료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법률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했다. 특히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젠더폭력 피해자들,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며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맡아왔다. 고은, 이윤택, 안희정,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한국 사회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법정 안팎에서 쉽게 지워지는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금도 변론을 계속하고 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 같네요. 멋지세요. 여기 작가 소개에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문장이 있는데 이걸 조금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사실은 변호사가 이렇게 법률적인 조력을 직접적으로 하고 그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기까지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렸고 네. 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중요한 모델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니까 뭔가 혐의가 네.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을 변호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변호사의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법정에 자주 갈 일이 없는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TV나 영화 같은데 보기에는 뭔가 억울한 누명을 쓰면 그렇죠. 네. 네. 자기가 근데 그때 법정에 갈 때는 가해자의 누명을 그렇죠. 쓰고 가는 네. 거고 그때 변호사가 오는 보통은 도와주는 거고 거죠. 네. 피해자한테도 변호사가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있던가 없던가. 네. 피해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선택이었는데 네.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어떤 그 욕구도 사실 계속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사실 좀 절실해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피해자들은 법률적인 조력에 약간 사각지대에 이제까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피해자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에서 한 2013년도쯤에 아동 청소년 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먼저 피해자라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은 약간 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피해자의 어떤 법률적인 대리인, 피해자 변호사 제도가 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은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 네. 그러니까 두 범죄에 한해서는 무조건 피해자 변호사가 네. 있는 원래는 건가요? 두 범죄에 한했는데 이제 네.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범죄도. 또 장애인 학대 이런 또 인신매매 피해자들까지 네. 피해자들에게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법정에 가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기 어려울 때 네. 그때 도와주는 그렇죠. 변호사다. 네. 굳이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제 네. 뭐 수사기관을 먼저 거치잖아요. 경찰서에서 네. 검찰청에서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렵잖아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 자체로도 어렵기 때문에 좀 법률적으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좀 얘기하고 또 좀 부당한 거 또는 의견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호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죄 지은 게 없어도 경찰서, 뭐 검찰청 이런 데는 그렇죠. 무섭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형사님, 뭐 검사님, 뭐 수사관 뭐 만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나 억울한 거 오히려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때는 그러면 변호사님이 옆에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시는 네, 건가요? 보통은 이제 피해자 변호사의 일반적인 모델이 주로 이제 형사 사건에서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네. 주로 뭐 고소를 한다든지 또는 고소하지 않지만 또 피해자로서 어떤 피해의 진술을 해야지 사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그 동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정형화되지 않은 일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변호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까 이제 저희가 작가 소개를 읽을 때 변호사님 소개를 할 때 14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이제 10여 년, 10년 좀 넘게 도입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은 거고요. 그럼 굉장히 이제 변호사 생활 초기부터 어떤 피해자 변호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 다루는 로펌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온갖 사건들을 그냥 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제가 선택권이 없거든요. 그냥 월급 받는 변호사니까 회사에서 주는 사건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이제 뭐 형사 사건이면 피고인,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편에 서서 변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상하게 피해자들이 좀 눈에 밟혔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막 법정에 와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그게 뭔가 그러니까 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법률의 언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되게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좀 의도치 않게 배제되어 있구나, 소외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로펌에서 나오면서 그 무렵에 마침 이런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에 수혜를 어떻게 보면 제가 입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새롭게 사무소를 열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뭘 잘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되게 많이 해서 너 되게 많이 했다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감사장도 주고 그래서 진짜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변호사로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게 피해자들과 함께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국선 변호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로펌의 뭐 이렇게 파트너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좀 수입이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뭐 그렇게 막 힘이 있거나 뭐 이런 그런 피해자도 있긴 있겠지만 뭐 아닐 것 같고 해서 굉장히 뭔가 정의로운 일일 것 같다. 그리고 흔히 이런 경우에 뭐 저희가 별 고민 없이 인권 변호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 밖의 이름들을 보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불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발작 버튼 같은 거죠. 되게 싫어하는 게 너무 들어가 있죠. 아까 저희 초기에도 인권 변호사 말고 현장 밀착형 보부상 변호사. 인권 변호사란 타이틀 근데 뭐 듣는다고 왜 싫으세요? 그냥 되게 싫더라고요. 이게 뭐 맞아요. 국선 변호사는 당연히 사선 변호사의 어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변호사 비용에 비해서 확실히 그 금액 자체가 적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공익적인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업무 자체가 완전히 사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상. 그래서 근데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 물론 말은 되게 무게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권 변호사에 굉장히 걸맞는 그 앞선 세대를 살았던 선배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명칭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모든 게 사실은 되게 막 공공의 어떤 선과 공익적인 모습으로 무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인권 변호사의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모습에 갇혀버리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많이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뭔가 저를 가두는 느낌이라서 되게 싫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100% 어떻게 순수하게 다 어떻게 공적인 일만 해요. 공익적인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바래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일단 붙이고 나면 내가 원하지도 않은 타이틀을 얻고 나면 그렇게 살기를 강요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서 뭔가 저를 가두고 싶진 않다.
변호사는 다 인권의 일을 해요. 그리고 네. 다 인권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인권은 이제 가차없이 무시하곤 하는 게 변호사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법정 밖의 이름들 책을 읽고 알았는데 네. 국제 변호사라는 타이틀도 그렇죠. 그런 거 없고 네. 그냥 주장하는 거고 네. 인권 변호사도 약간 나 인권 변호사요 하면은 그치 네가 뭐 반인권 변호사는 아니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건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폄하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긴 굉장히 부끄럽고 좀 이상하고 그런 뭐 저렇게 거창할 것까지 있어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이상한가요? 제가 잘 좀 삐뚤어졌나? 되게 막 호감이 막 뿜뿜 막 이렇게 생깁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싫어하시고 그 타이틀 싫고 현장 밀착형 보부상 변호사인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라고 할 때 굉장히 변호사님한테 더 저런 사람이구나. 성격이 왠지 이럴 것 같다. 그런 것도 알 것 같습니다. 무난하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인권 변호사는 우리는 되게 뭔가 좀 험블한 느낌. 되게 좀 뭐랄까요. 화려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왠지 좀 약간 무슨 정말 무슨 80년대의 영화에 나올 것처럼 수임료를 안 받아야 될 거고 100원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외적인 모습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초라한 것과 가까울 수 있어요. 신어야 그렇죠. 될 것 같은. 예.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잘 입고 잘 차려 입고 웬만하면 보기 좋은 상태로 나가서 사람들이 좋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제가 만나는 사람 다 그때 정말 인생 최악의 순간에 저를 만나지 좋을 때 저를 안 만나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수다분하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진짜 좀 초라한 모습을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만 들었는데도 벌써 이렇게 스튜디오 온도가 한 1도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이렇게 브릿팝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골라온 것도 다 그런 느낌인데 네. 콜드플레이가 이제 24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 이제 이 밴드의 마지막 싱글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한 노래예요. 네. 가사도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All My Love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드플레이 All My Love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서혜진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생책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사실 간판에 인생책이라고 단어는 걸고 있는데 네. 인생책이 뭐냐 이런 거 규정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님한테 인생책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규정부터 정의를 먼저요. 이게 직업병. 네.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인생책은 뭔가요? 인생책이 제가 이때 들으면서 내가 최소한 2번 이상 읽은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저는 뭐 영화든 책이든 뭐든 2번 이상 잘 안 봐요. 왜냐? 첫 번째 그 좋았던 감정이 자꾸 뭔가 퇴색되는 거, 뭔가 덧칠돼서 그걸 잃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았던 그때의 느낌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그냥 가슴 속에 넣어두고 안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무슨 영화나 책을요 보시고 나면 그 내용 오래 잘 기억하세요? 못하죠. 저는 왜냐하면 못하죠. 두 번째로 읽는 책을 처음 읽는 줄 알고 그렇지, 결말 알아가지고 이거 옛날에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적 옛날에는 많거든요. 좀 어렸을 때는 기억을 잘 했어요. 비교적. 그리고 너무 기억하고 장면 모두 기억하고 대사까지 기억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느낌만 남고 줄거리라든지 주인공의 이름마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또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생책을 준비하면서도 한번 다시 봤어요. 이 책들을. 새롭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다니 인생책으로 괜히 선정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면도 있었고 되게 좋은 경험을 했어요. 덕분에. 어쨌든 어지간히 좋아서는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오히려 처음 감상할 때의 느낌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 첫사랑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두 번째 재독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독한 책들이 있고 그 책들을 인생책으로 정의를 했다. 네. 저희한테 그래서 주신 책이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 그리고 후쿠오카 시니치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 이렇게 3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저희 방송 준비하시기 전에도 이미 2번 이상 읽으셨던 거고
저희는 그 중에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위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네. 나머지 책들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머지 책들이요? 네, 피로사회. 이거 저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너무 예쁘잖아요. 되게 조그맣죠. 네, 얇고. 그리고 되게 뭔가 빨리 읽을 것 같은 생각이 집어드는데 네. 되게 오래 걸려요. 사실 이제 독일 제독학자이신데 네. 독일어로 쓴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라서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저자는 한국인인데 번역자가 있는 책이죠. 이게 2010년도에 독일에서 출간이 됐을 때도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다고 하고 네. 이제 이 이후로 이제 한병철 교수님의 여러 이제 책 시리즈가 같은 사이즈의 같은 정도의 두께로 되게 색색깔로 많이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책장에 꽂아두기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읽어도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고 사실 이게 피로사회라는 어떤 그 이름에서 오는 되게 뭔가 규정하는 것 같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피로사회를 책을 읽어보면 피로사회를 한 거라기보다는 뭔가 지금의 사회를 성과사회로 규정을 하거든요. 네. 뭔가 과거에는 안 돼, 부정. 규율의 사회여서 지금은 초긍정의 사회. 네. 모든 걸 넌 다 할 수 있으니까 해봐. 그 과정에서 오는 성과 사회에서의 어떤 성과 주체로서의 나의 소외나 어떤 스스로를 막 착취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네. 피로라는 얘기는 좀 뭐 한특히 뭐 피로에 대한 실론을 차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피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어요. 사실 네. 근데 어떻게 하라는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책에.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지금의 사회가 되게 성과사회이고 내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착취하는 게 정당화되는 이 구조. 그래서 도태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 한병철 교수님이 전공이 철학이신 거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금속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책 소개에는. 독일에 가셔가지고 이제 철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고, 많은 네. 걸 하시는. 공대생 출신 철학자이시군요. 네. 한국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시고 독일에 가셔서 네. 철학으로 네,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독일어로 책을 쓰셔가지고 이 피로사회가 독일에서 굉장히 일단 화제가 됐고 한병철 교수님은 굉장히 현대사회를 이제 철학자의 시선으로 분석을 하시는데 책은 독일어로 쓰시고 이제 역수입이 된 거죠. 한국으로. 근데 책은 얇지만 진짜 어렵다. 현대사회를 한병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뭐 책 피로사회라는 제목도 참 좋은 제목 같고 그죠. 근데 긍정사회라고 붙였어도 하등 무리 없이 저희가 읽었겠다 싶은 긍정사회가 어떻게 피로사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피로를 얘기하면서 뭔가 탈진적인 피로, 되게 부정적인 피로가 아니라 되게 좀 긍정적인 피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피로를 통해서 너가 더 쉴 수 있고 영감을 새롭게 얻을 수 있고. 근데 그 피로가 나를 없애는 피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 피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좀 우리 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좀 나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방식의 피로 속에서 좀 여유를 찾으라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이제 공감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 책 읽을 때가 한창 막 수면 시간 줄이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뭘 해놔야 된다, 작가로서 뭐 이러면서 막 저를 착취를 한창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늘 필요하긴 한데 딱히 저의 상사나 뭐 고용주는 없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작가니까. 근데 아무튼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쓰고 더 노력하면은 나는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 맞아요. 슬로건 속에서 분명히 이제 굉장히 긍정으로 가득한 마인드인데 그러니까 쓰는 작가에서 말하는 작가로 막 넘어가던 그 시점이네요. 그때 이제 낮에는 말하고 밤에는 쓸 수 있겠지 이러면서 제가 긍정을 그렇죠. 그리고 저도 프리랜서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누가 없어요, 위에. 프리랜서이시면서 자영업자이시면서. 자영업자인 거죠. 근데 그러면 되게 착각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되게 자유로워. 아무도 나를 속박하지 않지.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스스로 자유가 있다라는 착각 속에 얻어지는 어떤 착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착취에 빠져 있는 거고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넌 할 수 있어. 맞아요. 좀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다들 좀 탈진하는 것 같고 읽으면서 맞다 싶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좀 자영업자로서 그런 함정에 빠지시지는 않으세요? 매번 빠져 있죠. 네, 매번 빠져 있고 뭐 여러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뭐 어디에 고용되어 있고 묶여 있는 사람보다 뭐 물리적인 자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물리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정신적인 어떤 완전한 자유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멈추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여기서 멈추면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관성 같기도 하고 그냥 뭐 그래 뭐 착취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제가 어디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살기로 선택했으면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아까 법정 밖의 이름들 책날개 자기소개를 앞부분만 읽었었는데 뒷부분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국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아동청소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강의 및 강연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약간 옵션 같은 활동들인데 이제 평소에 이제 좀 믿으시는 바 신념이랑 맞고 그런 어떤 젠더 의식 같은 거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요청이 들어와서 뭐 우리 무슨 이런 위원 해주십시오, 위원장 맡아주십시오, 뭐 보수는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 맡아주세요, 뭐 강의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으실 건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거절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거절하는 기준? 저 거절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거절의 기준을 저는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필요하게 되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사실은 뭐 보수라든지 시간과 관계없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좀 뭐 변호사이지만 뭐 운 좋게도 약간 뭐 국가기관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도 변화에 관련된 그런 위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도 사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또 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선 이런 얘기가 있고 이거를 좀 바꿔야지라는 얘기를 외부에서 계속 해줘야지 사실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기관의 요청이 부름이 오면 일단은 그건 다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수용을 하는 편이고 아마 다른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기준은 없다. 그냥 다 수용. 부름이 있으면 국가의 부름이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저는 웬만하면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 날마다 욕하면서 갔던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열심히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가 부르면 되게 싫었어요. 저는 애국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외의 애국심이 있어요, 제가. 저는 뭐가 되나요? 애국심 다 있죠. 근데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죠, 사람마다. 법정 밖의 이름에 보니까 그 상담사나 활동가 또 이제 피해자 지원단체 실무자들 상대로 강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적혀 있었어요. 절대 스스로를 소진하지 마라.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제 활동가나 상담사 또 이런 그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분들이 자기가 소진된 줄도 모르고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진짜 많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도 똑같이 느끼는 거고 이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작 이제 타인의 피해, 타인의 어떤 힘든 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정작 자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나는 계속 타들어가고 없어지는데 다른 사람만 계속 위하고 살다 보면 사실 그거를 좋은 마음에 시작한 것이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누구나 한 번쯤 이 피해 지원 현장 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탈진과 뭔가 소진과 이런 슬럼프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건강해야 한다. 뭐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것이든 내가 나를 소진시키지 말고 건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소진시키지 말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서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연하기 때문에 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안 해주는 거죠. 뭐 국가적인 배려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느꼈고 이분들도 당연한 경험을 같이 하실 거기 때문에 소진시키지 말란 얘기는 좀 항상 강조하는 편이에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뭐 하루 일과를 뭐 꾸리는 중에 꼭 뭐 나를 이제 좀 채우는 시간이 있다든가. 저는 약간 그거를 수용하는 한계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별로 소진이 안 된다. 별로 잘 안 돼요. 왜?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러다 확 한 번에 쓰러질 수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고, 뭐,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나는 6시 이후에 전화를 안 받아. 이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6시 딱 되면 전화 안 받으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냥 업무폰. 네, 업무폰하고, 이렇게 뭐, 변호사들도 업무폰하고, 일반 폰하고 구분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전 제가 답답해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밤 10시에라도 의뢰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궁금해서. 이걸 지금 내가 하는데 지금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되지만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뭐 매일 지키는 규칙 같은 게 있으세요? 규칙? 그러니까 잠을 최대한 많이 자자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저 아침엔 되게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고 좀 주말에 좀 늦게 아주 늦게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되게 싫어하죠, 저를. 아주 늦게가 막 7시 뭐 이런 건가요? 사실 지난 토요일도 거의 하루 종일 잤어요, 집에서. 그런 시간이 전 좀 있어요. 가족들이 또 이제 오늘은 이제 변호사님이 주무시는 날이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이제 안 건드리더라고요. 저희 남편 되게 싫어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완전 아침형 인간에 막 일찍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고, 저는 막 새벽까지 뭐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지 이런 거니까 되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고 있고, 깰 생각도 안 하는. 아니, 뭐 아침형 인간이니까 좀 일찍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는, 이제 건드리지 않아. 이해를 해주고,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희진 변호사님의 첫 번째 인생책, 한병철 교수님의 피로사회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인생책은 제가 모르던 책이에요. 저자도 몰랐고요. 후쿠오카 시니치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 과학책인 거죠? 네, 이게 생물학 책이에요. 생물학책. 이 작가가 생물학자이십니다. 일본에 유명하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어떤 커리어로도 유명하지만 좀 대중들에게 이렇게 책이나 뭐 방송 출연으로 좀 익숙한 그런 일종의 뭐 과학자? 일본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라고 하세요. 생물학자. 일본 생물학계의 김상욱 교수님 같은. 그렇죠. 네, 김상욱 교수님 같은 이런 셀럽 과학자 같은. 네.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거는 이 책은 되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그때는 전혀 몰랐고 제가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되게 많이 봤는데 이 책을 보게 된 계기도 참 재밌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뭔가 저한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아마 그 출판사의 어떤 이 북카드라고 하나 요새 마케팅하는 그런 거 같긴 한데 아오이 유가 6번 읽은 책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오이 유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아오이 유가 왜 6번이나 읽었지? 너무 딱 주목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이고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주문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되게 좋아할 독자인 거죠. 그게 먹힌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 책 생물학 책인 거죠? 네. 생물학 책이에요. 분자 생물학 책인 맞아요. 거죠?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오이 유가 추천하면 그냥 바로. 아오이 유가 6번이나 봤다니까. 아오이 유도 되게 분자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나 보죠? 아니, 근데 이게 아오이 유가 왜 6번에 봤을까 하면서 항상 저도 읽었죠.
근데 6번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잠깐 쉬고 읽으면 다시 뒤에서부터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돼요.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뒤에 가서 다시 읽어서 이랬지 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읽을 때는 어려운 줄 모르고 읽게 되는 책이에요. 굉장히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썼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자신의 삶과 어떤 자기가 되게 중요한 인생에서의 어떤 그 박사 후 과정을 미국에서 이분이 보내시는데 록펠러 대학에서 그 박사 후 과정을 하고 뭐 하버드에서도 하셔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장소, 어떤 생물학적 역사의 순간에 있었던 그 중요한 장소에서의 어떤 학자들의 그냥 가상의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들을 되게 소설같이 잘 써 내려가거든요. 아, 그냥 이제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그런 교양서가 아니고 약간 에세이, 그렇죠. 자전적 에세이도 섞인 그런 책이군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정말 생물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가는 큰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의 책이 뉴욕 기행기인가 이렇게 느껴져요. 네. 뉴욕의 허드슨 강을 따라서 맨하탄의 변두리 지역에 록펠러 대학이라는 데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서정적이고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 호기심이 굉장히 이제 느껴져서 계속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진짜 어려운 것들이 나오죠. 생물학의 어떤 뭐 DNA의 구조라든지 뭐 생물의 본질이 무엇이냐, 되게 많아요. 바이러스와 뭐의 차이, 이런 건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이거구나 하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완전 문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걸 읽고, 나도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네? 여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네? 라고 약간 자신감도 붙었고, 이유가 왜 6번을 읽었는지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6번 읽을 수밖에 없다. 한 번을 읽으려면 쉬지 않고 읽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원래 이제 책을 좀 이렇게 두루 읽으세요? 뭐 분자생물학도 읽고 소설도 읽고 이런 사회 비판서도 두루 읽어요. 두루 읽고 소설을 잘 안 읽었어요. 원래 안 읽었는데 소설은 최근에 되게 많이 읽고 좀 전 사회과학서를 그래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책이고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필독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학 입문서, 생물학 입문서 같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구조도 굉장히 재미있고 좀 작가라면 이런 책 한번 쓰고 싶다는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쓰고 싶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이런 책을 골랐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면서 그때 적어주신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생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는 존재라는 메시지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고 느꼈다. 이건 생물학의 이야기를 넘어 삶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잘 썼네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 생물의 본질이 결국 답은 안 줘요. 근데 동적 평형이라는 그 이론에서 좀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적인 평형,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파괴되고 변화하고 그렇지만 평형을 찾아가려는 그 흐름, 그게 뭔가 그 생물, 살아있는 것의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생물학적인 어떤 과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삶에 대한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어제나 오늘의 나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장강명의 모습은 그대로지만 계속 늙어가고 있고 달라지고 있잖아요. 분자 차원에서는 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나를 구성하는 세포나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재생돼서 분명히 3년 전, 5년 전에 그 세포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러니까 되게 가슴이 되게 뭉클해지는 경험이 있어요. 이 과학책을 읽고 내가 뭉클해지다니 약간 눈물도 나요. 진짜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법을 주로 이제 보니까 법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고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근데 사실 법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법도 끊임없이 어떤 정말 온전한 평형 상태를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바뀌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바뀌는 거를 만들어가는 인간, 사회 속의 인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법하고도 되게 닮아있다. 이 생물이라는 것이. 제가 법정 밖의 이름들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마치 이 법 체계, 법 시스템 또는 이렇게 사법 조직 이런 게 전체가 마치 유기체처럼 계속
뭐 어떤 법 조항도 해석이 바뀌기도 하고 네. 아예 조항이 또 그런 데서 이제 변호사님이 역할을 하는 것도 보면서 왜 좀 제가 이제 뭐 분자생물학도 모르고 뭐 생물과 무생물 사이도 안 읽어봤는데 네. 그냥 이런 질문을 좀 이렇게 억지로 엮어가지고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 사회를 생물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뭐 병든 사회, 뭐 성숙한 사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한국 사회는 생물로 치면은 네. 좀 뭐 어떤 단계일까, 뭐 이런 생각도 뭘까요? 좀. 저는 우리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을 갖춘 지 100년도 안 됐어요. 네, 신생 독립국으로 보면 네, 신생 독립국인 그래서 거죠. 우리는 멀리 보면 굉장히 지금 동시대 우리들은 초창기에 대한민국을 살다 가는 사람들일 거다. 그래서 저는 실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된다. 우리한테 맞는 제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제도가 없어요, 사실은. 전 많이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결국 잘 찾는 것들은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과연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는 그게 내가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 생각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실험과 변화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가 큰 실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좋은 걸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법제도적으로 잘 실험해보고 맞는 것을 찾고 이상적인 걸 찾아간다면 다음 세대는 저는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한국 사회 뭐 노쇠해가는 이미 정점 지난 뭐 에너지가 떨어져가는 그런 사회 아니라고 저는 보시는 노쇠하다고 거군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직도 젊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젊고 자기 진로를 찾아야 되는 청년 그렇죠. 같은 네. 그런 사회다. 되게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거 보면 이제 고도 성장은 좀 꺾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주변에서 뭐 중년기로 보는 뭐 그런 시선도 많이 봤었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저까지 막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사실 요즘에도 애국가를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막 예전에는 방송 끝나고 막 12시 1시 되면 애국가 그쵸. 보내주고 했잖아요. 동해물에서 이렇게 해 뜨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을 막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 근데 저는 그런 거 보고 진짜 애국자시구나. 어릴 때도 눈물이 좀 났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아마 지금 저희 세대들은 윗세대든 아랫세대든 굉장히 힘든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세대이든지 간에 참 고질적인 어떤 집단적인 경험으로 굉장히 힘든 경험들이 다들 있고 그게 결국에 세대의 핵심 같은 것들일 텐데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세대의 기억에 의외로 많은 것들이 법이 함께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낡은 법 이런 게 있다면 좀 과감히 버리고 계속 우리가 좀 발전해 나가야 된다.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 이런 동적 평형 상태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바뀌는 현장에 계셨잖아요. 뭐 권력형 성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관련 판례도 생기고 이제 법도 생기고 아예 뭐 그런 범죄를 다루는 법도 생기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뭐 이런 범죄가 나왔는데 왜 법이 없지 이러면서 제가 막 오히려 저 같으면 이제 환멸을 막 느끼면서 너무 싫다 막 이제 아무리 해도 뭐가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은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환멸은 매일 느껴요. 저는 환멸과 분노는 매일 느끼는데 그게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없으니까 이걸 하면 되겠네라고. 그리고 어느 날 보면은 저희가 계속 이게 없는데 이걸 좀 바꿔봐, 뭐 법을 개정해봐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개정이 다 돼요. 그러면 좀 섭섭한 거예요. 이제 무슨 말 하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근데 계속 현장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 바뀌었는데 지금 뭐가 또 문제지? 또 어떤 신종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찾아내는 게 사실 저희의 임무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건강한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쵸. 변호사님 같은 뭔가 분이 어깃장 놓는 사람일 해주시는군요.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좀 이렇게 감시하고 이거 뭐 이게 좀 지금은 이게 부족해.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인 거를 찾는 것보다는 이게 바뀌었어요. 뭔가 새로운 게 왔어요. 그래서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많이 봐요, 사실은. 동적 평형 상태라는 말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만히 나 좀 편하게 있겠다 이러면 동적 평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죽는 계속, 거죠. 죽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죠. 안식인데 죽음인데 막 이렇게 그런 거 귀찮고 막 좀 이렇게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무슨 에너지 같은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에너지요? 네, 애국심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환멸과 분노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분노는 되게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분노에서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거기서 막 뭐 화내고 나를 파괴하면은 사실 되게 부정적인데 이런 분노가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때? 라는 그런 걸 같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전 되게 좋던데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 바뀔 거 아는데도 얘기하는 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의 특징은 뭐 막 얘기를 하면 막 바뀌어요. 갑자기. 국회에서도 갑자기 법을 막 통과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는 좀 뭐 왜 이렇게 빨리 해 이런 것도 있고 좀 저는 그 분노나 어떤 환멸은 되게 좋은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좋죠. 혼자 얘기하는 건 사실은 뭐 의미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나오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무시하기 어려운 정도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저희가 살아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죠, 사실은. 제가 좀 약간 누워있는 사람인데 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서혜진 변호사님의 두 번째 인생책, 일본의 분자 생물학자 후쿠오카 시니치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 책 내용은 모르겠지만 말씀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일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할까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피로사회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또 장 작가님 누워있는 거 좋아하시고 저도 사실 누워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누워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가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죽는 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럴 때 그럴 때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 가사만 있어요. 계속 이 가사만 반복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목이 이렇지만 굉장히 노래의 비트를 들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묘한 노래인데 장기하 씨가 제가 찾아봤는데 본인도 이 말을 스스로에게 많이 한대요. 다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 내가 이걸 왜 하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들어봅시라는 의미로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는 신나는 노래인가요? 근데 너무 훌륭한 노래예요. 장기하 씨 천재 같아요. 네. 천재인 줄은 알았지만 이런 노래까지 만드셨는 줄은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장기하님의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